자, 176쪽에 이제 무효와 취소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효 취소라는 거 많이 봤는데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무효 취소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무효인 것은 뭐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몇 개는 생각나시죠? 예. 그러니까 조문으로 보면 반사회적 행위 103조 반사회적 행위가 무효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 있었냐면 불공정 행위 104조죠. 104조 요거 무효였고 또 무효인 조문이 뭐 있었냐면 비진이 단서 그렇죠? 비진이 107조 1항 단서 조항.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그러니까 107조 단서가 있었고 그리고 108조가 뭐였냐면 바로 뒤에 통정호의 표시. 그러니까 비통착사 있었는데 비진이하고 통정은 유무효에 관한 문제고 착오와 사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조문상으로 봤던 무효인 거고요. 또 이거 말고 뭐가 무효가 있었냐면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이런 거 있었죠. 의사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취소, 의사무능력자는 무효라고 했고 또 불능 중에 어떤 불능이 있었냐면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면 무효.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강행 규정에 반하면 무효. 강행 규정 콕 찍어 말하면 효력 규정이죠. 이런 거 위반되면 무효가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면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쭉 적은 것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가 딱 두 개 있어요. 상대적 무효는 뭐하고 뭐였냐면 비진이 통정이죠. 얘네들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요 107조와 108조 얘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예요. 나머지는 절대적 무효고 자 그러면 취소는요 무효랑 다르게 몇 개 없어요. 딱 우리 민법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재착사 이 세 가지 재착사 이 세 가지만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취소한다는 말이 없죠. 그리고 요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이에요.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는데 착오나 사기 강박은 제3자가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상대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뭐 대충 무효 취소를 이렇게 본 거고요. 근데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취소는 일단 가만히 있으면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나중에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무효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176쪽에 표를 한번 볼게요. 차이점 이렇게 돼 있는데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특정인,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돼요. 무효는 이해관계만 있으면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취소권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요. 취소는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무효를 보면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근데 취소를 보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돼요. 이때 이 시간을 우리가 뒤에서 제척기간이라고 부를 거야.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은 소멸된다. 그럼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제 취소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뭐 적용례는 지금 보셨고 오른쪽에 보면 무효가 먼저 나오는데 1번에 절대적 무효, 2번에 상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뭐가 원칙이라고 했냐면 절대적. 그럼 이번에 상대적 무효 예외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째 줄 마지막에 비진이 표시.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때. 두 번째는 통정 허위 표시. 그러니까 비진이 통정은 상대적 무효가 되고 괄호 2번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요거는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올 거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3번에 보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지금부터 이 내용을 좀 볼 텐데 무효의 종류는 확정적인 무효가 있고요.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원칙은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이미 무효로 결정 나버린 거죠. 근데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무효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 이런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요. 우리 전 시간에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 봤죠?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는 현재 무효지만 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불확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사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보면 그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먼저 묶어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민법에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예전에는 공법 시간에 공부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아마 공부하게 될 거예요. 부동산 신고 거래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서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계약이나 또는 뭐 교환계약처럼 대가가 있는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뭘 받도록 돼 있냐면 허가를 받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근데 허가 안 받고 매매계약하면 무효인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계속 무효일까요? 유효가 될까요?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을 때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이런 걸 유동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있는데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에게 팝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고요. 중도금을 주는 날짜, 잔금과 등기를 주는 날짜를 정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일반 토지 매매 계약일 때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도인인데 땅 팔기로 계약했는데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줘요. 우리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요. 그죠? 예. 그래도 안 줘요. 그럼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할까요? 해제시켜요. 채무 불이행 사유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단독 행위를 해제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공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차례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매매했는데 아직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매매계약은 무효죠. 그래서 현재는 토지와 관련되어서 거래 계약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을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갑이 을에게 약속한 날에 등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유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면 아직 허가를 안 받았는데 이 을이 갑한테요. 허가를 조건으로 나중에 허가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등기죠. 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허가 받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나중에 허가 받을 거니까 지금 등기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거래 계약은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부수적인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허가 신청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두 사람은 허가받을 의사가 있을까요? 없어도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허가받을 의사가 없으면 그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동적 무효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허가받을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허가받을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거니까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소구한다는 건 소를 제기하여 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협력 의무 이행하라라고 소제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협력 의무는 생겼기 때문에 그거 이행 안 하면 소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협력 의무는 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안 하면 이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요. 그럼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해제는 안 돼요. 손해배상은 돼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해제를 공부할 텐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주된 의무, 중요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와 관련되는 거래계약, 등기 주고 돈 주고 이게 주된 의무라면 협력 의무는 허가구역에서 나오는 부수적 의무라는 거야. 그럼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돼도 뭐는 안 된다고요? 해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조만한 의무를 위반한 거야. 그럼 이런 자잘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하지 이 정도 가지고 계약을 엎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은 돼도 해제는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을이 갑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무효가 됐어요. 이미 받은 건 뭐로 바뀐다고요? 부당이득.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장하는 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내 돈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우리 판례는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고 어느 정도까지 가야 계약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남의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불허가죠.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 내리면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 이번 시험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렇죠?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허가받을 의사가 없어요. 허가받을 의사가 없으면 그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 갑이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난 이 계약 안 할래 이러면서 해지합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법 공부 안 해도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제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계약이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저는 해지할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면 돼요. 근데 받은 돈은 꼭 움켜쥐고 말로만 난 안 한다 이러면서 무조건 해제를 해요. 그러면 을은 야 왜 그래 협조해줘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내 돈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얘가 이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한 사람은 몰라 해제 이러고 있고요. 상대방은 내 돈 내놔 이러면서 가압류해요. 그럼 얘네 둘은 허가받을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이 정도까지 갔다면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돼요. 이게 이제 허가구역에서 나오는 판례고요. 판례 좀 이해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입문과정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여기 보고 1, 2월 과정 들어가면 여기에 판례가 좀 더 늘어나고요. 3, 4월 과정 되면 조금 더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제일 뼈대가 되는 판례들이니까 이 판례들만 좀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림 그려서 나와 있잖아요. 뭐 입문 과정이다 보니 뭐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길게 써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내용 이해해 두셨으면 이 과정에서는 충분하고 자, 오른쪽에 일부 무효가 나오고요. 한 장 넘겨 보시면 무효 행위의 전환 그리고 밑에 무효 행위의 추인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보통 무효의 재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부 무효, 두 번째가 무효 행위의 전환, 세 번째가 무효 행위의 추인. 그러니까 무효인 것을 다시 살려 쓰겠다 이런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무효 행위 추인이 자주 나오고요. 일부 무효는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법조문 물어보는 거 아주 쉽게 나오고, 무효 행위 전환은 뭐 출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 무효는 뭐냐면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 행위 중에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일부만을 무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무효를 할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 자, 137조 한번 보세요. 179쪽에 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기본 원칙이 일부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로 정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나머지라도 했었을 거야라는 당사자의 가상적인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이때는 일부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 보세요. 2번의 요건. 동그라미 1번 제목 보면 법률 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동그라미 2번에 가상적 의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일부만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와 B 토지를 팔아버리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한꺼번에 계약을 한 거야. 근데 한꺼번에 계약을 했는데 요 A 토지에는 무효 사유가 있었어요. A 토지에는 무효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원칙은 이 매매 계약은 A 토지는 무효고 B 토지만 유효해요.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전부 무효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체성을 띠고 가분성,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체성이라는 건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일부란 말이 나오겠죠. 만약에 A 토지는 10월 1일 날 계약했고 B 토지는 1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이때는 일부 무효란 말이 나올 여지가 없죠. A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인 거고 얘는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일부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이거를 한꺼번에 했어야 돼요. 일체성을 띠고. 두 번째, A 토지와 B 토지가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별개 토지니까 구별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상적 의사는 뭐냐면 당사자가 A 토지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 토지라도 거래했을 것이야 라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적 의사라는 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고, 명시적인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사를 탐구해서 그게 인정된다면 B 토지만 유효한 거래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게 일부 무효예요. 근데 이거 뭐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간단하게만 나와요.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뭐예요? 전부 무효다. 이게 원칙이고, 나머지를 유지하겠다는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만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전환이 나와요. 전환.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근데 다른 법률행위가 유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법률행위로 뭐 해줄 수 있는 거냐면 전환,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효예요. 무효.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 무효라는 건 성립은 한 거죠. 성립은 됐는데 성립 요건은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야. 근데 A를 하려다 보니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게 됐고요. A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도 했었을 것이야 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A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준다고요? B로 전환시켜주겠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A라는 행위와 B라는 행위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될까요? 그러니까 A가 B를 포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게 A라는 법률 행위예요. 그러면 A라는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추려면 이게 꽉 채워져야 되는데 제가 요만큼밖에 못 갖췄어요. 그러면 A라는 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은 못 갖췄으니까 A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못 갖췄으니까.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은 갖추게 된 거야. 근데 얘랑 효력이 비슷하다면 뭐로 바꿔준다고요? B로. 그럼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A가 B를 포섭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합니다. 원래 출생신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혼인 중해자, 법률론을 말해요.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을 출생신고하는 건데 완전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법률론 관계인데 이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야 출생신고하는 건데요. A와 B 사이에 예를 들어 X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갑과 을이 A, B의 동의를 얻어 얘를 아예 자기 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 출생신고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당연히 혼인중개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출생신고를 했냐면 얘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지만 뭐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입양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야. 어떤 의미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이 무효행위 전환 자체가 뭐 구체적인 사례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췄고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시켜주겠다. 그게 이제 138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139조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원래는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번 시험도 역시 무효행위 추인이 출제가 됐고요. 나오는 내용은 뻔한데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을 해준대요. 추인 시부터 새로운 행위. 그럼 이건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건 계약 처음부터라고 되겠죠. 근데 새로운 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무슨 특별한 약정을 하거나 또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뭐 매년 시험에 나왔던 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는 계약 시부터 새로운 것으로 인정. 이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다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도 낸 적이 있어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오해했어요. 틀려있죠. 꼬드기는 거죠.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언제부터? 추인 시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 두 번째,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뭐
반사회적 하면 첩계약 많이 봤잖아요. 첩계약은 반사회적 무효인데 첩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첩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적용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추인할 때 무효 사유가 남아 있어도 돼요. 무효 사유는 소멸됐어야 돼요. 무효 사유는 모두 제거 소멸되었어야 돼.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 있으면 이건 아무리 추인해봐야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가 이 건물을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 당하기 싫어서 친구랑 짜고 허위로 매매합니다. 이거 우리 언제 공부한 거죠? 통정허위 표시.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표시를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라고 108조에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효인데 을이 이거 일단 인도받아서 써보니까 이 집이 참 마음에 들어요. 진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과 갑이 다시 만나서 매매계약서 쓰고 이럴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뭘 하면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여기서 얘들이 알고 추인을 하면 예전에 했던 가장매매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한 매매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진짜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이지 가장매매가 옛날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번 시험에도 이 사례 똑같이 해서 출제했어요. 가장매매했을 때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는 거고요. 근데 얘가 추인해서 이제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얘가 추인을 할 때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추인해서 이제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추인 당시에 얘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추인할 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으면 여전히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하는 거고 여전히 무효 사유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무효 사유가 남아 있으면 추인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할 때는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 드셨죠? 그래서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소멸되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건 작년에 출제됐어요. 무효 사유는 소멸되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소급효가 있는 거, 뭐 약정, 당사자가 특약을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인데 이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기아 사건인데 3살 난 버려진 아이를 주워와서 키운 거야. 어떤 의사로 키운 거냐면 내 자식으로 키우려고 입양하려고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입양을 하려면 요건이 15세 미만의 자를 입양할 때는 그 입양되는 아이의 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요. 15세 이상은 지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고요. 근데 버려진 아이를 주워와서 입양을 했어요. 이 입양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입양은 무효예요. 뭐가 없으니까. 걔 부모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입양은 무효인 입양이에요. 근데 얘가 무럭무럭 자라서 15세를 넘깁니다. 그럼 얘가 스스로 무효인 입양을 추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스스로 무효인 입양을 추인해버리면 추인 시부터 그 집 자식으로 다뤄야 돼요? 아니면 주워왔을 때부터 해야 돼요? 주워왔을 때부터요. 계속 가족으로 살았는데 넌 지금부터 가족이야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족법상 행위는 재산상 행위와 다르게 소급효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주워와서 키웠을 때부터 얘는 그 집 자식인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뭐라고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추인하면 소급효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요건 나오죠. 요건. 괄호 2번 요건. 동그라미 1번 보면 무효행위가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강행법 위반의 행위나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고요. 또한 추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 사유가 제거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효가 보면 원칙은 비소급효, 소급효가 없다는 거고. 그런데 2번에 예외 있죠. 예외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인 신분행위, 나중에 보겠지만 소송행위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이게 이제 무효에 관한 내용이고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추인, 무효행위 추인 개념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제 취소를 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무효였어요. 무효. 그럼 일단 무효라는 건 성립이 됐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그럼 아까 좀 전에 봤던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일부 무효 이런 것들은 성립되기 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립 후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립 후에만.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무효라는 건 성립은 됐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취소는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유효합니다. 일단은. 근데 확정적일까요? 불확정적일까요? 불확정. 예를 들어 제가 사기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저는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취소를 안 하고 있으면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적으로 세모예요. 세모. 불확정적으로 유효 상태. 근데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 시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소구표가 있다고 했죠.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소구표가 있고 그래서 취소를 하고 나면 무효랑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꼭 취소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취소 행위의 추인이라고 불러요. 추인.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 세모인데 얘가 취소하지 않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불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리냐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별로 피해는 없었고 어차피 팔고 싶었던 거야. 나 취소 안 한다라고 추인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가 뭘로 바뀌냐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취소 행위를 추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이제 뭐가 됐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를 포기하여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추인을 할 수도 있다. 뭔 추인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우리 추인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한 추인 뭐 있었냐면 뭐 무지하게 많이 본 것 같아도 딱 3개 봤어요. 첫 시간에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게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 추인이 뭐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건 새로운 행위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취소행위 추인. 이게 다예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 나중에 추후에 인정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걸 취소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효는 이해관계에 있으면 누구라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취소권자가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140조 한번 보세요. 140조 보면 181쪽에 140조 취소권자 나오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얘들만, 승계인만이라고 되어 있죠. 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자는 첫 번째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세 번째 대리인, 네 번째 승계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착사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나오죠. 제한 능력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고 여기서는 유의하실 점은요.
지금 법조문이 정한 형태를 보면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려면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해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법률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취소하면.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랑 구별해야 되냐면 추인이에요. 추인은 뭐로 바뀐다고요? 확정적 유효.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제한 능력자가 책임에서 벗어나요. 책임을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러면 취소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추인은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죠.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는 건 추인이 아니에요. 이때는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걸 좀 이따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뭐예요? 어린 거잖아요. 그럼 이 취소 원인이 소멸하는 건 언제 소멸하겠어요? 성년자가 되면 그때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것이지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 없어요. 좀 이따 이어서 볼 거고. 대리인은 우리가 수권으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불렀고 법률로 만드는 대리를 법정 대리라고 불렀어요. 그럼 우리 대리권 처음 시작해서 뭐 봤냐면 대리권의 범위라는 걸 봤어요. 수권 행위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에 대리권이 있었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 봤어요. 매매 계약에 대리권이 있다. 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고요. 매매 계약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어요. 근데 반대되는 권한은 없다고 하면서 대여금 받아오라고 시켰더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없고요. 마지막 판례가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느냐? 없죠. 계약 체결과 해제 취소는 반대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계약의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취소하려면 별도로 본인으로부터 따로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가 되고요. 원칙은 안 되고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는 뭐 친권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얘만 좀 조심하세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요. 그럼 취소는 원래 누가 하는 게 맞아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별도로 취소하기에 수권을 따로 했다면 그때 가능하고. 자, 승계인은 특별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요. 우리 특정 승계 같은 말이에요. 매매 같은 거고 포괄 승계는 뭐가 있었냐면 상속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사람들만 얘네들만 취소권이 인정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얘가 이제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래서 사기를 쳐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이제 물권법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뭘 빌리는 권리예요? 첫 글자가 뭐예요? 땅지자죠. 그러니까 이건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물권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지상권, 토지이용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근데 이 갑이 사망을 합니다. 병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상속인 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잖아요. 취소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나온 김에 하나 이제 보면 사기쳐서 취득한 지상권을 A에게 팝니다. 그럼 현재 지상권자는 누구냐면 A예요. 그러면 이 병이 취소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 요 A에게 하느냐, 을에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을이에요. 그렇죠? A가 아니고.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라는 사람이 A예요, 을이에요? 을이잖아요. 을. 그럼 얘한테 취소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하나 더 보죠. 우리 지난주에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갑의 계약의 상대방은 을이고 사기친 애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3자. 이게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었죠. 그럼 제3자가 사기쳤을 때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누가 피해를 본다고요? 을이. 그래서 우리 민법 110조 2항에서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 갑은 언제든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악이었다면 갑은 취소를 A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을. 취소는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 행위를 했던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얘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셨죠? 취소의 상대방은 확정되면 법률 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자, 교재를 좀 볼게요. 182쪽까지 쭉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승계인까지. 취소의 방법 1번 단독행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권리의 종류로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써 있어요?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이렇게 돼요.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의 종류로 보면 청구권이 있고요.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어요.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하는 거죠. 그럼 청구권은 자기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되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할까요?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형성권은 이 청구권과 대비되어서 상대방의 승낙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독행위는 뭐 취소, 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해제는 법률행위 종류로 볼 때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이걸 권리의 종류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형성권,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은 당연히 표의자와 상대방 중에서 누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표의자와 상대방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갑이 을에게 취소라는 단독행위,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해요. 그럼 얘가 취소하냐니까 표의자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상대방이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한테 불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성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을의 지위가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취소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제척기간.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 취소의 상대방이 있죠. 취소의 상대방.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점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41조 표가 나오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원래 취소가 되면 받은 게 다 뭐가 된다 그랬죠? 부당이득. 그러면 전부 다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별 규정을 둔 거야. 제한 능력자는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거 줄여서 현존이익이라고 불러요. 현존이익만 반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갑이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합니다. 얘가 18살이에요. 18살.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넘겨주고 대금 1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대금 1억 받아서 뭐 했냐면 3천만 원은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탕진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천만 원은 집안 생활비로 썼어요.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나중에 좋은 데 한번 써보겠다고 책상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계약을 취소시켰어요. 법정 대리인이. 자, 그러면 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전액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만 돌려주면 된다고요?
현존익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3천만 원은 이미 탕진 소비해버렸죠. 이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책상 안에 있는 3천만 원은 현존익이 분명하죠. 문제는 얘예요. 생활비. 생활비로 쓴 것이 현존익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현존익으로 봐요. 생활비이기 때문에 이 돈이 아니었으면 다른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따라서 뭐 전세자금이나 생활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존익으로 인정이 됩니다.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에는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미성년자가 대금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얼마를 반환하고 나왔을까요? 전액이요. 그렇죠? 그건 전부 다 뭐에 들어가냐면 현존익이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칙이고요. 그럼 이 상대방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될까요? 얘는 전부 반환일까요? 얘는 전부 반환이에요.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제한능력자. 그렇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소수자니까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얘가 제한능력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죠. 그렇죠? 얼굴만 보고 좀 돼 보이신다고 거래했더니 미성년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되니까 서류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일 때요, 선악 불문 보호해 줄까요? 선악 불문 보호해 주겠죠. 보통 미성년자가요,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지가 미성년자인 걸 모르면 얘는 의사 능력이 의심되는 애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미성년자이거나 이런 거 알아요. 안다 하더라도 전부 반환이 아니라 뭐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게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칙이고, 그게 이제 183쪽까지 나와 있죠. 법 공부를 일찍 했어야 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인 나오는데 추인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